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외치며 오랜 침묵을 깨주셨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 바로 28년 전 오늘 있었습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수요 집회가 1,400회를 맞은 날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짚어보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오늘로 1,4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국내 13개 도시를 포함해 세계 12개 나라 37개 도시에서 동시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28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던 날을 기념하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혐한 왜곡 방송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일본 DHC 텔레비전이 방송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자사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내용과 상관없는 DHC 제품 불매 운동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5당 관계자와 청와대, 정부 인사, 재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회 산자위에서 앞으로 7년간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전략 품목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매주 1,500톤씩 늘어나고 있어 2022년 여름엔 저장 탱크 용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1년 뒤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위대의 점거로 이틀 동안 항공 대란을 겪은 홍콩 공항이 오늘은 일단 운항을 재개했지만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항 시위 이후 처음으로 시위대 5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서울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400차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기림일과 겹치는 날이기도 해서 전국 곳곳에 세계 각 지역 연대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뒤에 인정이란 단어도 보이고 정말 많은 시민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집회에는 정말 많은 시민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결정 이후 악화한 반일 감정을 반영하듯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팻말을 든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8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위안부 기림일이 7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인 만큼 서울 옛 일본 대사관 앞뿐만 아니라 12개국 37개 도시에서 연대 집회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신 길원옥 할머니도 오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영상으로나마 연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북측 시민단체에서도 오늘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내용의 연대사를 보냈는데요. 집회의 첫 순서로 북한에서 보내온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북측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패전 74주년이 지나도록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성노예를 자발적 의사라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수요 시위 역사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도 열려 가족 단위 그리고 친구 단위로 집회 현장을 찾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남다른 광복절, 이 광복 74주년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등 130여 명이 독도를 찾기도 했습니다. 네, 독도 앞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독도 현지에서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물을 머금은 붉은 태양이 바위섬 뒤로 솟아오릅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광복이라는 말처럼 찬란한 햇빛이 독도를 감쌉니다. 독도, 우리 땅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정말 이 벅찬 감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 하루 앞두고 독도에서 일출을 봤다는 것은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과 해경 관계자 130여 명이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몸바쳐 이 땅을 지켜낸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도가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4년간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을 때에 비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독도만큼은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이거를 또 물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애초 독도에 상륙할 계획이었지만 높아진 파도에 땅까지 밟지 못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독도의 동도와 서도입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보이지만 가판에서만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목소리라도 닿을까 힘차게 만세 삼창을 외치며 조국 영토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일제 지배를 벗어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독도를 향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 일본. 1년에 100여 척, 사나흘에 한 번꼴로 출현하는 일본 순시선에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독도에는 해경 전용 함정인 5001함이 지키고 있고 그 외에도 3000톤급이 배치돼 있어서 영해 12회를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경랑에 빠진 한일 관계 속에 다시금 주목받는 우리 땅 독도. 일본의 전방위적인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영토 끝에서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2회째를 맞은 올해 기념식에는 이옥선, 이용수, 김경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3분과 유가족과 시민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할머니들은 슬픔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집대성해 조사에 체계적인 기반을 다지고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선 위안부 피해자가 어머니였던 유족들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낭독이 돼 가슴 먹먹한 감동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한지민 씨가 읽은 편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942년, 그러니까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사죄도 어린 시절도 보상받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8월 14일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서 곳곳에서 이렇게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기림의 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정확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어떻게 지정이 된 겁니까? 네, 기림의 날은 28년 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영상을 먼저 보시죠.
인근인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큰아들이 신문에다가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70 다 됐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그거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에 참여를 하면은 참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기다면서 발길에 참여서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이 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가 못해서 사람대로 못다 싶고 네, 1991년 8월 14일 당시 김학순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듣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증언을 하신 건데요. 그날의 용기는 많은 피해자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필리핀과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이 잇따랐고 국내 피해자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위안부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자 국가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그렇게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매년 8월 14일은 피해자를 기리는 공식 국가기념일로 확정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어머니께 남긴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생전에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라는데요. 유족이 편지 말미에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모진 시간 잘 버텨내셨습니다.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8월 14일을 잊지 않고 기리는 일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본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경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 등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정협의회에서도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이 국회 산자위 회의 끝났습니까?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는 오후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정부의 대응 부분이 핵심 주제인데요. 오전에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위기를 산업 경쟁력 개선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품 수입국 다변화와 7년간 7조 8천억 원에 이르는 R&D 분야 투자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R&D 투자를 7년간 약 7.8조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서 R&D 방식도 혁신을 하고 또 특허 분석도 함께하고.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정부 대책의 현실성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에 실효성이 있는지, 또 대규모 투자로 기술 자립화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집중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와 각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정부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도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의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복절을 맞아 애국 선열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에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극복이나 대결보다 화해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라라며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서 함께하는 이웃나라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않고 최대한 진실하고 성의 있게 일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는 주제의 이번 담화에서 황 대표는 순국 선열에 대한 경의와 독립 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에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일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여름휴가 절정기라 할 수 있는 7월 말과 8월 초 일본을 오가는 여객기 탑승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8월 첫째 주 일본 노선 탑승률은 71.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 주 전인 7월 마지막 주 탑승률이 75.7%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감소한 데 이어서 감소폭을 더 키운 것입니다. 네, 혐한 왜곡 방송으로 질타를 받고 있죠. 일본 DH 자회사 DHC 텔레비전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국과 관련된 방송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DHC 텔레비전은 입장문에서 한국 언론이 프로그램 내용을 두고 혐한과 역사 왜곡이라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사의 설명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정당한 비평이며 모두 언론 자유의 범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자사 프로그램 내용에 어디가 혐한인지 또 어디가 역사 왜곡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1심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재판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뭐죠? 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수사 의뢰로 기소까지 됐던 사안인데요. 오늘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세월호 관련 보고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국회 서면 답변은 허위에 포함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한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문서 작성 시점에는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한 위증된 보고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국민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에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나와 선고를 함께 지켜보고 법원에 나온 피고인들에 대해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직도 2014년에 살고 있다며 재판 내내 법원 곳곳에 울려 퍼질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해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유족들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절대로 이 결과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7월 윤모 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부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청초 부근 초고층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다친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공사용 승강기 철제 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승강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서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파손된 공사 구조물이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 높이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떨어졌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카가. 그걸 보고 제가 뛰었으니까 그 순간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서 밑에 쿵 소리 듣고.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38살 변모 씨 등 3명이 숨졌고 변 씨 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아래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용 승강기 4대 가운데 2대는 이미 철거했고 3번째 승강기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정도 뺐죠.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20주까지 남아있어요. 다친 외국인 노동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상 31층, 지하 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 동선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상하는 10호 태풍 크로사. 광복절인 내일 일본에 상륙해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태풍이 동해로 진출하면서 영동과 영남 해안도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일단 10호 태풍이 내일 일본에 상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새벽 일본 규슈 인근에 상륙한 뒤 오전쯤 혼슈를 남북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오후 늦게나 저녁쯤 동해로 빠져나와 빠르게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크기는 중형급, 강도는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는 초속 32m의 강풍과 폭우 구름을 동반하고 있어서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게 됐지만 영동과 영남 해안은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비껴가지만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울릉도 독도와 영남 해안 그리고 영동 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울산, 포항 등 영남 해안과 울릉도 독도, 동해와 남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과 함께 최고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영남 해안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내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와 함께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1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실업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함께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취업자 증가폭, 회복세가 확실하게 커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7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9만 9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 33만 4천 명을 기록한 이후에 1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15살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OECD 비교 기준인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의 고용률 역시 67.1%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8천 명 늘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입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9만 4천 명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인 1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 같은 달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통계청은 실업자 증가폭이 특히 컸던 청년층과 60대 이상에서 고용률도 함께 올라간 것을 보면 이 연령대 일자리가 다소 늘면서 동시에 구직 활동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어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취재기자와 함께 보도를 했는데 일제강점기 아동 강제동원 실상 다시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어린이 사망 사례는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일부는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5년 4월 일본군은 전남 해남 옥매 광산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무자 200여 명을 강제로 끌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모술포 인근에서 방어진지 만드는 데 동원됐던 그들은 4개월 뒤 해방을 맞고 꿈에 그리던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타고 가던 배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절반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장된 노무자 명단 가운데는 14살 안 된 어린이 2명도 포함됐습니다. 너무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수장을 시켰으니 그 제외받을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죄라도 꼭 받고 싶은데 그것이 나 살아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많은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이 강제 동원돼 일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2013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일부 사망 사례가 확인됩니다.
한반도 내 군수시설에서 일하다 숨졌다고 신고된 건 1,073명. 이 중 가장 어린 나이는 만 10살, 14살 이하는 32명입니다. 비행장 만들고 철도 놓는 토목공사를 하다가 탄광에서 철광석을 캐다가 사고로 혹은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줄임 배를 달래며 아동 노예나 다름없는 노동을 강요당했던 생존자들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고통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건강냉이 열알, 한 끼에 밥이 그거를 먹고 그 기계를 다 돌려야만 돼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과 심각한 영양 부족.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갔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사과는커녕 여전히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YTN 권성입니다. 네, 일제의 불법적이고 또 반인도적인 식민지 지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 강제 동원이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저녁에 잠 못 자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지 야간할 때가 지로 죽겠지. 자울다 들키면 혼나고. 감옥 갔던 방직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선호순 할머니. 당시 나이는 12살, 호적상으로는 7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주민등록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아동 강제동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지금껏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막 강제징용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걸 뭐 여기서 따로 우리가 그걸.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일일이 직접 물어서 피해 규모와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연구의 정혜경 박사가 여성 강제동원 피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는 최소 4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조사마저 돕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이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과 국가기록원에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술 목적의 공개마저 거부했습니다. 자료 찾기도 어렵고 생존자도 거의 만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이라도 저는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강제동원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린이 강제동원은 대부분 국내 군수시설에서 이루어졌는데 2005년 강제동원 피해 지원 특별법을 만들 때 지원 대상을 국외 동원자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 대상 범위를 크게 좁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청마저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중국은 난징 대학살 피해 신고를 무기한으로 받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도 좀 뼈아프게 되돌아볼 점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오늘로 1,400회째를 맞았습니다. 27년간 일본을 향한 외침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도 많으셨을 것 같고 고단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서 그 시위 현장에 보니까 우리가 김복동이다라는 어떤 팻말이 보였는데 마침 대표님도 네, 할머니 성함이 쓰여있는 티를 입고 계십니다. 옷을.
좀 어떤 티셔츠인가요? 지금 김복동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학순 할머니가 첫 번째 용기 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면 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27년이 넘게 싸우다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세계 그러니까 많은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던 분 바로 김복동 여성 인권 운동가 평화 운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회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이 티를 입었어요. 예. 그리고 뒤에는 사실은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김복동 할머니께서 평소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희들 조금 하다 말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오늘 입고 왔습니다. 하루뿐 아니라 뭐 이번 달, 지난달 가장 최근 들어 아마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계셨다면 최근에 이 한일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아베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퍼부어 대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한일 간의 그런 뭐랄까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모습을 보기 전에도 네. 김복동 할머니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베가 위안부와 관련한 망언을 할 때마다 네. 혹은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발언을 할 때마다 아베 바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사실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네. 당신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어. 아베가 졌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저는 오늘 1400차 수요시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그게 아닌가. 내가 이겼다. 네, 내가 아베가 이겼다. 졌다. 네, 아베가 졌다. 그렇게 네. 또 뒤에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런 또 의지를 네. 더 담으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함께했던 수요 집회가 1,400회를 또 오늘로 맞았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과 또 겹치기도 하는데 1,400회를 맞이하시면서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림일과 1400차 수요시가 이렇게 똑같은 날 이루어졌을까? 예. 저희가 올해 이제 1월 1일에 올 1년의 계획을 쭉 점검을 하면서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수요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시 이렇게 1차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는데 1400차가 8월 14일인 거예요. 평소에 이제 할머니들이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복절마다 약간 서글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거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광복되었다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런데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날 1400차 수요시를 여전히 진행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김복동이다, 내가 김학순이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징들, 네. 이게 해방 74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현주소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수요 집회의 1,400회째, 27년 동안, 28년간 오랜 세월 사실 일본을 상대해 오셨는데 최근 아베 정권의 행보 좀 계속 이 변곡점을 겪어왔잖아요. 어떻게 좀 지켜보세요?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의 어떤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아베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것도 피해국의 정부를 통해서 행정기구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법부가 판결한 그 판결에 대해서 조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경제보복으로 또 외교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저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피해다, 또 다른 네. 폭력이다, 또 다른 가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백한 위법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베 정부의 이런 행태는 김복동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아베가 지금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베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피해자를 네. 향한 겁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국제사회가 들어요. 침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고, 뭐 최근에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역할, 미국의 어떤 존재도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침묵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침묵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여전히 이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네.
피해자 중심주의의 해결이라든가 또 인권이라든가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국익 우선주의의 외교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세계 질서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을 때 지금 수많은 미군의 자료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민간인 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네. 미군이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총살하고 그 시체를 태워서 없앴다라는 기록들도 있었고 또 미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들을 신문에서 보고서로 기록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 하지만 미군은 침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가 무엇보다도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사회는 이렇게 피해자들의 약자들의 소수자들의 인권은 도외시되고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수요 집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이기도 했고 또 세계 12개국이 오늘 또 동시에 같이 집회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세계 침묵 속에서도 장기간 집회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끔찍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생존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콩고와 우간다와 이라크, 나이지리아의 내전에서 반군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그 아픔을 함께 돌보느냐. 어떻게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서 한국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그 여성들을 감싸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그 과정에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피해 당사자들의 그 의지, 네. 포기하지 않았던 힘. 무엇보다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90년대 피해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부끄러움을 뭘 자랑스럽게 떠드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거리에 섰고 그리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때 직접 외교 활동을 하면서 인권이란 이런 것이다. 평화란 이런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지금 1400차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1400차 수요시에도 보고 있듯이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네. 그 아이들이 우리가 김복동입니다, 우리가 김학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역사의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 함께 with you 해서 그것이 지금 1400차까지 왔다라는 것, 그것이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투와 with you. 미드유가 네. 수요 집회 원동력이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28년 전에 이제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셨거든요. 살아있는 증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증거다 이런 목소리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또 할머니 분들의 또 건강이 염려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세 분이 참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행사에. 네,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아시아 피해국들 여성들하고 피해자들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선정한 것은 2012년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였어요. 대만에서 예. 열렸던.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한국 국회 결의 채택을 통해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그렇게 선정을 했죠. 2년 전에. 정부 공식 기념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기념행사를 하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기념행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워낙 해왔고 네.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각각 다른 집회에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하고 또 다른 할머니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행사에 그리고 1400차와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에는 기런옥 할머니께서 참석하시고 그렇게 지금 다른 생존 역할을 피해자분들은 좀 참석하기 좀 어려우신 건강 상태인가요? 불가능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올해 벌써 5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신 20분이 오늘 나오셨던 할머니들만 그렇게 거동이 가능한 그것도 휠체어를 통해서 예.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병상에 누워 계시고 뭐랄까요 자신의 아픈 역사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신 상태죠. 앞서 아베 정권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의 혐한 목소리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뭐 에반게리온 작가 뭐 얘기 네, 들으셨겠지만 네. 불편합니다만은 네. 그 어디 이미지를 흘릴 수도 없잖아요. 예. 너무 그 자체만 해도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뭐랄까요? 어떻게 피해자들의 이 상처를 이런 방식으로 비하하고 혐오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그런 유희의 도구로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건 반드시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명확한 책임 인정과 책임 이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해야 할 바를 오늘날 일본의 우익들의 행태를 보면 그대로 교과서처럼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제대로 역사 교육을 해야지. 우리는 제대로 사회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약자를, 소수자를, 이런 성폭력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폭력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을 갖게 하는 그 교과서인 것 같아요. 오늘 일본 정부의, 일본 우익들의 행태는. 그건 이제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망언이나 혐한 행태들이고,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사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지난 해방 이후 74주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는 중요한 교과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지난 74년 동안 제대로 친일 청산이 되지 못했고, 우리 안에서도 일본에서 구 병사들, 그러니까 일본 군 병사들 위안소를 방문했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병사들의 양심 선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자기가 그런 범죄에 협력했다라고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형성돼 있지 않은 거죠.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일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 안에 적용을 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얼마나 우리 교과서에서 교육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얼마나 제대로 그런 우리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 여성들의 삶에 접근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얼마나 진실 규명을 해서 가해자들의 부정에 진실을 가지고 저항하고 또 반박하고 그렇게 피해자들 인권과 명예회복을 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것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이제 기림의 날이 지정이 된 지 2년째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정했는 세계 위안부 피해자의 날이 또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둘 다 김학순 할머니의 어떤 최초 증언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이 됐는데, 조금 전 오후 3시에 남산에서 또 이 피해자 기림비 제막식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7차를 맞이해서 제막식이 열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자발적인 또 기금으로 또 운영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그 시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림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의 동상이 이렇게 있고 아시아의 여성들이 동상으로 서 있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네요. 김학순 할머니가 이렇게 그 세 여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김학순 할머니의 첫 번째 용기 있는 기자회견, 그 증언을 또 그렇게 상징한 거죠. 그 기림비를 제작한 작가가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국 교민들이 모금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 그걸 기증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저 기림비가 세워진 신궁터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우리 역사를 말살하려는 어떤 그런 역사의 현장인데, 저곳에 저렇게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서 아마 앞으로 그 남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남산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구나 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위안부 기림의 날도 또 오늘 하루 돌아보게 되고, 또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1400번의 외침이 수요 집회를 통해서 울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영화 김복동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대표로서 김복동 할머니 측근으로서 오랜 세월 함께하신 분으로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좀 영화 평가하세요? 뭐랄까요? 우리가 저렇게 할머니가 27년 동안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의를 갖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일 관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왜 이런 한일 관계가 계속 갈등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왜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답을 김복동의 영화 속에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길도 바로 김복동 영화 속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복절 수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영화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는 일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영화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김복동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일본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네. 지난번에 저랑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셨을 때 이 가장 좀 답답한 대목이 무엇이냐고 질문 드렸을 때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언급하셨거든요. 여전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지? 해산 결정 이후의 상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 지난달 3일에 이제 해산 등기를 마쳤다고 들었거든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해산은 완전히 했고요. 예. 해산 등기 이제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 화해치유재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피해자들하고 지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국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에게서 받은 10억엔을 국고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에 돌려줄 돈, 그러니까 즉 일본 정부에게 받은 돈은 이미 그대로 만들어 뒀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만들어 뒀는데 일본이 지금 안 가져가고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걸 반환할 돈이다. 일본 정부 네. 가져가라.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한일합의를 지켜라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가장 그 2015 한일합의의 상징은 화해치유재단이었거든요.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었기 때문에 2015 한일합의는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아베 정부가 최근에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체결되었던 그때 상황으로 돌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그렇게 네. 가게끔 만드는 폭력이고 압력을 지금 이렇게 형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에서도 수차례 일본 정부에게 그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도 아니고 국제 인권 기준도 부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권고들이 숱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대로 일본 정부에게 진실 규명과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것, 추궁해 나가는 것, 그 역할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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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예. 홍지아 선생께 대한민국은 어떤 느낌? Je suis tellement honoré de recevoir la médaille destinée à mon père, qui, j'en suis sûr, partagera cet honneur avec moi, lui qui est là-haut dans le ciel. Je suis fier d'avoir le sang de mon père et du sang coréen. Mon père est resté profondément patriote tout au long de sa vie. Il a toujours apporté son soutien à son pays, même avec des moyens modestes. Il a ressenti un véritable calvaire, non seulement pendant l'occupation japonaise, mais aussi lors de la division du pays. Mon père était un très grand patriote dans le corps, dans le sang et dans l'âme, imprégné de la culture et de la tradition coréenne qu'il voulait transmettre à ses enfants avec rigueur et sévérité. Tout au long de sa vie en France, mon père espérait rentrer en Corée et c'est pour cela qu'il ne nous a pas appris le coréen que nous aurions dû parler dès le retour en Corée. Mon père chantait fréquemment à Iran avec les nombreux Coréens qui venaient à la maison et donc je vais entonner 아리랑 아리랑 아리오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리랑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고맙습니다. 네, 시위대 점거로 이틀간 항공 대란을 겪은 홍콩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오늘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게라도 공항에서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당국이 공항 출입구 일부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2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홍콩 시위,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시차가 한 1시간 나기 때문에 지금 홍콩 현지 시각은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시위대가 다시 공항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위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반부터 갑자기 탑승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황을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공항 당국이 공항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라는 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공항 당국이 오늘은 버스에서 내려 출국장 로비로 들어가는 통로 4개 가운데 2개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또 공항 급행열차에서 내려서 공항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2개를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출입자의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같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시위대가 한꺼번에 다시 몰릴 경우 공항의 혼잡은 오늘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항 상황 먼저 들어봤고 도심 시위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오늘은 홍콩의 북쪽인 가오룽 쪽에서 가두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해진 소식은 없고요. 이번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학생 나이의 젊은 층인데 이들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선을 미리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신들은 홍콩 시위의 이런 특징을 주도자가 없다는 뜻에서 리더리스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침 홍콩의 방학 기간이어서 대학생들이 평일에도 수천 명씩 모여서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강 특파원께서 이제 공항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는 오늘은 공항 측이 짠 비행 일정대로 이착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오늘도 어제 탑승 중단의 여파로 출발과 도착편이 각각 10여 편씩은 취소가 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완전 정상화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측도 공항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비행 일정을 미리 확인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계속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동향도 궁금합니다. 이 공항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 시위대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밤과 오늘 새벽 공항에서 시위가 진행될 당시에 중국 본토 사람 2명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 판공실은 일부 공항 시위 참가자가 어젯밤에 본토 출신의 여행객 1명을 불법 감금하고 때렸으며 4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서 구조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일부 시위대가 중국 관영 성격의 매체인 환구시보 기자의 손을 묶고 마구 폭행했다면서 이런 행동은 테러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 판공실은 또 폭력에 가담한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위대를 폭도라고 몰면서 중국의 개인 명분을 쌓는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연일 강력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긴급사태 진압 훈련 장면을 공개한다든지 또는 홍콩 인접 본토 그러니까 선전시 같은 곳에 장갑차를 집결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당국이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홍콩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뇌부들이 베이다이허라는 곳에 모여서 국가의 진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하는 시기인데 여기서도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법에 따라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이 무력으로 홍콩을 진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반론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개입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인데요.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은 자국 안에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분노가 커지자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도 반영돼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또 최근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에서 테러리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것일 뿐 테러리즘이라고 규정을 딱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2달이 넘도록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명분 없는 수출 규제를 감행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보유한 원천 기술을 볼모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집니다. 헬멧에 달린 고화질 카메라가 선수의 시선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영상은 5G 망을 타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초고화질로 곧바로 재생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통신 표준 필수 특허는 다름 아닌 국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기업이 5G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반드시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5G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승인 건수가 5배나 많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일본이 우리 기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신호를 연결하는 5G 장비 분야도 삼성이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순위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미 일본보다 기술 우위를 확보했고 그러면서 IT 분야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업체들과 경합 중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 이제 하고 있는데 5G 통신 기술은 그런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산업은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미래 사회의 국가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아베 총리가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한국인 최초의 특허권자가 탄생하면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애국지사 정인호 선생입니다. 특허를 통해 일본에 빼앗길 뻔한 재산권을 지켰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댔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원 묘비에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상징물이 붙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인호 애국지사 묘소입니다. 선생은 갓에서 착안한 말총 모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베껴 모조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특허는 일본을 상대로 모자 지적재산권을 지킨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모자 성공을 바탕으로 핸드백과 셔츠 등 말총으로 만든 제품들을 만들어 일본과 중국 등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상해 임시정부로 들어가 독립운동가 끼니를 챙기는 쌀이 되었고 생명을 지키는 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이런 날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딱 특허권을 내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사실이 일본에 발각되면서 5년간 옥고를 치렀지만 선생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지재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지재권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바로 그 자금이 불쏘시개로 쓰였다. 나라를 빼앗긴 뒤 많은 이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조국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정인호 선생처럼 더 많은 사람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족기업을 키웠고 힘을 합쳐 일본과 싸웠습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포항 호미곶은 호랑이 모습을 한 한반도의 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민족 혼이 담긴 지명을 지우고 장기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잔재가 남은 땅 이름을 되돌려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자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것으로 알려져 매년 수많은 사람이 해돋이를 보러 찾는 곳. 경상북도 포항의 호미곶입니다. 과거 선조들은 한반도가 만주를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로 보고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이곳을 호랑이 꼬리, 호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한반도를 호랑이 대신 겁이 많은 동물이라며 토끼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결국 말의 갈기에서 따온 장기라는 지명의 일본식 행정명칭인 갑을 더해 장기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해방 이후 50년 넘게 장기갑으로 불린 이곳은 지난 2001년 호미곶이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장기갑이 일본식 표현이라 그래서 이걸 호미곶으로 변경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일제가 교묘하게 바꾼 한자어를 원상복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인왕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인 표기를 지난 1995년이 되어서야 바로잡았습니다. 인왕산의 가운데 글자인 임금 왕자를 지우려고 왕성할 왕자로 바꿔 쓰던 것을 원래 지명으로 되돌린 겁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명이란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많이 알려주고 또 사람들의 공감을 구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그 정서에 맞게 지명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명에 남은 일제의 흔적을 본격적으로 지우기 시작한 건 1987년. 32년 동안 60여 곳이 과거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006년에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지역 주민이 사용하기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의 왕산을 끝으로 8여년 동안 14곳의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면서 기차역 이름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외관읍은 조선시대 일본인들이 머물며 활동하던 장소의 명칭이 지명으로 굳은 경우입니다. 주민들은 지명은 물론 기차역 등 주요 시설에도 쓰이는 외관이라는 이름을 지우자며 노외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또 정체성을 잃고 지배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 잔재 지명을 우리 생활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정말 진정한 청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 물론 이미 굳어진 지명을 바꾸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 외관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뜻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좋대.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 외관이라는 그 지명을 함부로 바꾸기는 좀 어려우니까. 하지만 최근 일본의 적반하장을 보며 그동안 지나쳤던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바꾸자는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광화문 현판도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검은 바탕의 금색 글씨, 경복궁 중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한 건데요. 문화재청은 옛 사진과 기록을 근거로 새로 현판을 만들어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검은 바탕에 동판을 잘라 글씨를 만들어 붙이고 여기에 금박을 입힌 빛광자. 옛 모습대로 만들어본 광화문 현판의 일부 모습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쓰여있는 지금의 현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2010년 광화문 복원 당시 만들어진 지금 현판은 고증이 틀렸다는 비판과 함께 갈라짐 현상으로 부실 복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현판을 다시 만들기로 한 문화재청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발견된 옛 사진에서 글씨보다 바탕이 어둡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지난 연말 일본에 있던 경복궁 중건 과정을 기록한 책에서 발견됐습니다. 광화문 현판은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라는 내용과 함께 동으로 글자를 만들고 금을 발랐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광화문 현판은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과 같은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9년 동안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하고 검은 바탕의 동판 글씨로 광화문 현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전보다 좁고 긴 새 현판은 글자까지 새겨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에 새로 건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역사광장이라든가 월대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상황을 보고 그 현판 교체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언젠지 잡아서 그때 교체할 겁니다. 한국전쟁 때 불에 타 사라진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과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거쳐 먼 길을 돌아온 광화문 현판. 이제 약 70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는 105만 톤입니다. 매주 1,500톤가량의 오염수가 늘고 있어 2022년 여름쯤 저장 탱크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전력은 그래서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 오염수가 1년 뒤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So the point 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과 2016년 동해 바닷물의 세슘 함량은 세제곱미터당 3.4 베크렐로 사고 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는 또 오염수 100만 톤을 7억 톤 이상의 물로 희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oth South Korea and Japan are signatorie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called UNCLOS, and there are options within UNCLOS to raise these issues. 용융 연료를 2031년까지 제거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은 수백 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은 가장 적합한 기술보다 산 비용만 고집하다 방사성 물질 제거에 실패하더니 이제 바다의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도쿄올림픽 전에 오염수를 사전 통보 없이 무단 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YTN은 부산 신항 일대 집안 치마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국제신도시의 집안 치마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전해드릴 텐데 집안 치마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22일 새벽 대규모로 폭삭 주저앉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도로. 최근 대한토목학회는 치마 현장 부근에서 집안이 어떠한 상태인지 계측한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계측 데이터를 연약집안 설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연약집안의 배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물을 머금은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분석 도표에 표기된 N치란 흙의 연경도, 즉 단단함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치입니다. 푸른 실선은 현재 상태, 그리고 붉은 점선은 연약집안 배수 공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의 N치입니다. 빗금친 부분이 여전히 물을 머금고 있는 부분으로 정상 수준의 30-40%밖에 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집안에 남아있는 60-70%의 물이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가면서 장기간에 걸쳐 침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각종 오수관, 하수관, 가스관 이런 것들을 매설을 했을 경우에 고정된 지점하고 들어오는 단차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청사와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에서 확인된 심각한 집안 치마 문제 역시
모두 연약지반 배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가 총 3년이니까 연약지반 개량은 1년 반 만에 마치라. 그리고 나머지 1년 반 동안에 부지 조성을 끝내라. 그럼 쫓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싱가포르와 일본 등 국토 상당 부분이 연약지반인 국가들은 지반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잘 알기에 답답할 정도로 꼼꼼하게 연약지반 공사의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땅속 일이고 당장 가시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연약지반 개량 공사를 대충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기초과학연구원의 외국인 연구원이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단장은 이를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내용도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단장이 연구단 핵심 요직 가운데 상당수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이 연구단은 4개 연구그룹과 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단장 본인이 그룹 리더를 겸직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그룹 리더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제자입니다. 팀 리더 3명 가운데도 1명은 친분이 있는 사이고 1명은 제자입니다. 연구단 내 주요 부직 7개 가운데 단장 본인과 관련자가 4자리씩이나 꿰차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인 팀 리더의 부인까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IBS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극히 이례적인 인적 구성이라며 꼬집습니다. 기초과학 분야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발전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되는데 인맥 등으로 얽힌 편협한 인적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연구그룹 출신들이 서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긴밀하게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치열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라도 다 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즉, 단기간 일정 수준, 성과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가 IBS에 기대하는 수준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단이 단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막상 문제가 생겨도 단장의 의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단장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 혹은 그룹 리더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직적으로 그 향후 나가서도 이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채용부터 연구비 집행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IBS 단장들. 이들의 권한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면 비리는 싹틀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태풍 앞자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7도까지 올랐는데요. 광복절인 내일은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6도나 더 낮겠습니다. 현재 10호 태풍 크로사는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새벽, 일본 규슈 인근에 상륙한 뒤 오전에는 혼슈를 관통해서 저녁쯤에는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영동과 영남 해안, 울릉도와 독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과 울릉도, 독도, 동해와 남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광복절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도 무대에 올려집니다. 대규모 합창제에서 역사 콘서트까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